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소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한국말 언어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전에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오전만 쏟아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물량을 쏟아냈는데 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플러스권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짤 준비를 안 했는데 7천이 그냥 휘릭 넘어가서 8천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7천 기념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7천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진짜 요즘 분위기 봐서는 무슨 한 2주일 만에 8천 갈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말이죠. 지난 2008년 이래로 2024년까지 도대체 몇 년이야? 그 몇 년 동안 2000포인트 내외의 그 박스권에서 십몇 년을 있었어. 십몇 년을. 십몇 년을 있었는데, 와,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풀리니까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동안은 뭘 살아왔던가, 15년 동안. 뭘 했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는 따뜻한 회사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광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상을 했단 말이죠. 예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는 남들보다도 굉장히 높게 봤어요. 이 지수가 결국은 10,000포인트까지 간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도 5배 갔으니까 우리도 5배 간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의 이 속도는 너무 가공할 속도입니다. 일본이 10년에 걸쳐서 10년 맞죠? 10년에 걸쳐서 5배 올라갔으니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 5년에 걸쳐서 한 5배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근데 25년도가 시작이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년이 안 지금 추세가 그 정도의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흐름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뉴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실마리를 좀 찾았습니다. 뭔가 하나 실마리를 찾았는데 만에 하나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금융 쪽에서의 다른 실마리가 조금 더 풀리면 가긴 가겠다. 10,000포인트를 10,000포인트 이상도 가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말라 죽은 시장이다. 이렇게 멸망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주식시장 완전히 그냥 끝났다. 1년만 더 그랬으면 이제 모든 미국 가고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과언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무로 치면은요, 흙이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다 죽으려고 이제 이제 내일 모레면 내 생명 끝나. 이랬던 식물이 갑자기 대홍수를 맞아서 물을 흠뻑 맞아서 키가 쭉쭉쭉쭉 대나무가 쭉쭉 크듯이 그렇게 크는 게 지금 한국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를 하느냐?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를 팔았게요? 오늘 그거부터 보고 수급 동향부터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집계되는 내용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이 연합인포맥스 집계에서는 외국인들이 7천억 아닙니다. 7천억 아니에요. 저거 7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8조를 팔았다고 나와요. 8조 5천억을. 와, 아니 어떻게 한 매매 주체가 8조 가까운 순매도를 하는데 지수가 버틸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상? 인데 플러스가 났어요. 놀랍습니다.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받아내면서 근데 아침 시초가에 상당히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조 단위의 폭탄 매물을 쏟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올렸고 플러스도 그 폭이 적지 않은 폭으로 끝났습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빠져 시작했고 심지어는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오르던 28만 원을 훨씬 호가하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아침 그 장외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아침 그 마이너스 날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증시각도TV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장외 시간에선 가능하면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계속 별로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 이상하게 그 장전 거래에서는 좀 흥분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아서 꼭 가격을 좀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거래 같은 건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그냥 드립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려 오늘 105포인트 1.43% 상승하면서 이제 7,500이에요. 7,500. 예, 순식간에 왔고요. 시가총액도 이제 6,136조까지 갔고 코스닥 시장까지 합치면은 이제 7,000조 근처까지 오면서 지난주에 영국을 제꼈는데 이제 캐나다를 제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캐나다를 제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만이에요. 근데 위에 몇 개 없어요. 위에 몇 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제끼겠다. 마지막에 일본, 미국, 중국, 일본, 미국만 남겠네 하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 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여긴 아침에 괜찮았다가 오후로 갈수록 빠진 이후로 들지 못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제 그 거시적인 지표들 보죠. 계속해서 그 금리가 올라가던 즉 채권 약세 흐름에서 오랜만에 오늘 채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3bp, 4bp씩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 동향을 볼게요. 원화가 굉장히 아침에 오랜만에 강세가 나면서 유로화 대비 1,700원에서 1,600원을 오랜만에 찍었었는데요. 일단 그 1,450원은 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1,447원 그리고 엔도 뭐 156엔대니까요. N1은 930원에 거래되고 있고 다시 유로 환율 대비로는 1,700원에 복귀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3일 연속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줘가지고 그것까지도 워낙 강세 요인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았고 이 정도 팔았으면 뭔가 펀드 청산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런 것도 있죠. 리밸런싱이 있을 수는 있어요. EWY 같은 데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하는 계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2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걸로 빠져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자금들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대 기관 자금들이 좀 일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업종별 흐름은 서비스 업종, 유통 업종.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백화점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주식으로 돈 좀 벌어서 조금 이따도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물건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통, 백화점 이런 쪽 분위기 좋고요. 운수창고, 기계장비, 건설, 전기전자, 부동산, 제조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전체 흐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본 돈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냐? 제가 그랬죠. 부동산은 돈이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시장이고 주식으로 돈을 벌면 좀 돈을 좀 쓴다. 우리 소소한 개인들은 작은 돈 벌으면 우리 그냥 그동안 평소 먹고 싶었던 건 친구들하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그래서 소비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최근 주가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돈을 번 사람들이 좀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좀 누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분석을 했고요. 분석한 내용 보니까 제 생각하고 딱 맞아요. 제가 머릿속에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요.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의 김민수 차장, 추성윤 조사역, 곽법준 팀장이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국은행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한국은 주가가 1만원 상승할 경우 자본 이득의 1.3%인 130원가량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 즉 만원 벌면 주가가 1만원 상승하면 130원 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각국은 어떻게 되냐 3,400원 쓰는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밖에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저도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돈 벌어가지고 뭘 한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돈 좀 벌면 야 내가 3억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10억 됐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야 10억 이제부터 복리야. 계속 잘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집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가 이것을 분석해냈습니다. 국내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에 비해서 주식시장 상승이 경기 호황에 영향을 덜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나라 같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돈을 좀 잘 쓰는데 우리는 그거 반밖에 안 쓴다. 그 이유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자본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주택매매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요. 왜냐면 한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면은 돈 어디서 난 거예요? 하고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식 팔아서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조금 그 주식 사이즈 크게 한 사람들은 지금 집 한 채 값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경기 호황으로 직결되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죠. 현재 한국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다. 왜? 부동산은 20년, 30년간 불패 자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불패 자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트럼프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장해 주듯이 국가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장해준 언제 그랬습니까? 22년에 둔촌주공 사태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부동산에. 게다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주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요. 제가 배당세만 보유세와 비교할 수 있는 주식세제는 뭐가 있다? 배당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과세를 해도 20%를 넘게 냅니다. 세금을. 거래세는 0.2%를 내는데 보통 거래세가 굉장히 많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죠? 올해 추경에 주식 거래세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그 정도로 거래세금을 많이 냅니다. 아니 부동산 거래세금으로 추경 편성했어? 그런 적 있어요? 주식 거래세로 추경 편성하잖아요.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되는 쪽으로.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그 토지 그 국토 사용에 대한 이용권을 세금으로 함수해 가는 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싼 시가 30억짜리 집 서울에 있는 거 해봐야 1,000만 원 안 내는 집들도 꽤 돼요. 아파트는 조금 더 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벌어서 내가 운 좋게 벌은 것 같은데 이 운 좋은 걸 어디서 확정을 지어야 되나? 부동산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에 돈을 넣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시켰더니 그게 비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저는 정말 한국이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ROE가 높아야 되거든요. ROE. 근데 토지는 과거 농촌 사회에서는 ROE가 높은 자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자본 쪽이 훨씬 더 ROE가 높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은 기업에 의해서 추동돼요. 그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되어야 산업 리턴 값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는 토지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사회의 리턴 값이 없어지죠. 단 또 반대로 토지 가격이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쏠려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 세력들의 비용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임대료 비용 증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성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기업을 해보면 너무 뻔해요.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매출을 했는데 거기서 비용을 빼고 나머진 그 이익이 얼마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지표. 내가 매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비용을 많이 내면 꽝이야. 남는 게 없어요. 이익이 남아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부가가치로 다른 걸 또 할 수 있고 다른 투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는 뭐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사회에 다시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그래서 어, 이거 뭐 한국은행에서 조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정책 당국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현재 한국 시스템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코피가 터지고 있느냐? 보험사가 코피가 커피 말고 코피. 네. 특별히 생명보험사가 코피가 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계약 규모가 최근 1년 만에 30조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3대 생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 보유 감소가 무려 얼마죠? 589조나 되었고요. 아니요. 제가 잘못 체크했다. 12조 5,300억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보생명은 한 1조 6천억, 하나생명은 2조 4,400억이 감소했다. 그래서 도합 생명보험사의 그 규모는 30조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1.3% 감소했다. 자, 여기서 잠깐 생명보험사 22곳의 보유 계약금이 약 2,303조에서 아니 잘못했습니다. 2,332조에서 2,303조로 약 30조 원이 줄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잠깐만요. 생명보험 보유 금액이 얼마였었다고? 2,332조였다고. 그게 2,302점 몇 조가 됐어요? 이번에 2025년도 장 오르기 전에 2024년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2,500조, 2,400조, 2,300조 이랬단 말이죠. 보험에 들어있는 돈이 주식시장 사이즈하고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충격받았어요. 이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말라도 보통 말랐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했고 그 결과치가 부동산과 보험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보험에서부터 돈이 좀 빠져나와갖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고 예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활성화된 거다라는 거죠. 그 활성화가 이게 호가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0조에서 7,000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2,500조에서 7,000조 왔다고 해서 진짜로 돈이 들어간 게 뭐 4,000조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4,000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00조만 들어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호가제도니까. 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생산적 금융인 주식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인 기업시장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다면 주식시장 10,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시군종북기다 라는 계산도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가고 좋을 거다라고, 그리고 또 환율도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뭐 되게 좋을 거다. 어제 한참 떠들었는데 오늘 뭐 거의 한 8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 그런 느낌인데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지금 운영이 시작됐는데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은 큰 수익은 안 날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이제 신고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귀찮아서 돈은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걸 좀 풀어줘서 하게 됐는데 증권회사들도 돈 좀 벌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들도 더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금융당국에서는 증권사에 돈 좀 벌었으니까 성과급 잔치만 하지 말고 진짜 투자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모범자본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장이 오늘 있었던 금융협의회? 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업계의 기록적인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기반한 것인지 유동성 등 외부 환경에 따른 것인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험 뒤에 숨은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그 증권업 본연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벤처 같은데 생태계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도 기술 투자도 확대를 해라 라는 얘기고, IMA 계좌도 종합 투자 계좌, IMA 계좌 터졌으니 이걸로 더 많은 어떤 벤처 투자 이런 것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자원 플랫폼으로서 좀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 기업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필드에 있는, 저는 이제 IB는 안 했고 리테일만 했잖아요. IB는 안 하고 리테일만 했던 입장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계속 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금융사들은 정부 눈치 엄청 봅니다. 그리고 요즘 계좌 하나 트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거 아시죠? 직접 오프라인으로 틀려면 증권사에 와서 심지어는 1시간도 걸립니다. 증권 계좌 트고 상품 하나 가입하면 1시간 후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짧게 하려고 자기가 직접 모바일로 하게 하는 게 요즘 그 증권사들의 흐름이고요. 왜냐하면은 왜냐면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종이 한 장 더 늘어나, 계약서가.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증권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22년, 23년도에 장기 해외 채권을 엄청 팔았습니다. SVB 은행이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한국 증권사들도 그걸 고객한테 엄청 팔아 제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하고, 쉽게 얘기하면 5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오니까 웬 떡이야, 이거 0. 몇 프로였는데 3%대 왔어요. 이러면서 엄청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세요, 다시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하고 팔았더니 웬걸? 지금 5%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민원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국채인데, 국채가 얼마나 안전한 거야? 그걸 하는데도 허들이 엄청 많아졌어. 고객이 직접 봐야,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은 그냥 온라인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직접 와서 서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국채인데. 물론 가격 변동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그 금융당국의 눈치를 진짜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존재로 느껴요, 금융사들이. 저는 이제 약간 벗어난 금융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모험 자본 투자 못해, 내가 보기에는. 결국 금융사, 그 증권사들은 모험 자본을 자기 돈으로도 이건 지금 자기 돈으로 투자라는 말씀이시고 돈 좀 많이 벌었으니까 뭐 일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돈이 들어가려면 뭐냐면 고객 자산 돈을 일부 그쪽으로 그 위험 자산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기 돈하고 섞어서 넣든지 어떻게든지.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지면 난리 나거든요. 깨지면 난리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열어놔야 된다. 고객들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깨졌는데 그 처벌을 안 당해야 얘들이 용감하게 던질 수 있어요. 예, 용감하게 던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뭐 하다가 이제 그 원금 보장 안 되는 건데 했다가 잘못되면 막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결국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되게 웃기는 거야. 물론 첫 번째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서 그렇게 잘못된 거를 고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뭐 미국 상업 부동산이라든가 뭐 해외 무슨 독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해외 나가서 뭐 했다면 무조건 깨져. 한국 금융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남이 와서 이렇게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거 좋으니까 팔아보세요 하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손실을 봤을 때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손실을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안전한 것만 찾다 보니까 어려운 거에 대한 위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열어줘요. 고객들도 손실 볼 수 있고, 대신에 너희들도 손실 봐라, 손실 보면 같이, 뭐 이런 것들을 열어주던가.
그렇게 해야 위험 자본에 적극적으로 가죠. 지금 이거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돈 가지고 해라. 이거는 그렇게 큰 돈 못 모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진짜 큰 돈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해갖고 50배, 100배짜리 터지고 그래서 딴 데 갔다가 에이 물려가지고 또 절반 날리고 뭐 이런 경험들 우리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좀 활성화되는 깨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크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 뭐 이런 갑자기 없던 세금 생긴다던가 너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고깝게 보지 말고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깨질 수도 있고 그걸 다 열어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삼전 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하자 그 ETF 쪽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코덱스 AI 반도체 뭐 ETF가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냐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삼전 하이닉스 2배 ETF가 생기게 되는데요. 윤재용 미래에셋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상품 사례를 적용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유입될 규모는 소극적으로 1조 7천억, 적극적으로는 5조 3천억으로 추정된다라고 추정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단기 상장 직후 단기 쏠림에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면 시장의 변동성, 삼성 하이닉스 변동성이 확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정부가 직접 득파한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결렬된 협상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후 조정을 추진 중인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노조를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불성실 교섭에 대해서 사측이 사과를 하면 그냥 조건 없이 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서로 적이 아니에요. 한 배를 탄 공동체니까 잘 좀 얘기 좀 해서 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네. 그리고 혹시나 그 회사에서도 돈 좀 많이 줘서 기술자들 우대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직원들도 하이닉스한테 배엎어서 달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돈 주고 그렇다고 좀 어려운 사업부는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씨 나 배 아파 우리 회사인데 왜 너만 받아 나도 받아 뭐 요거는 조금 공간을 좀 두고 좀 여유를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 중국에서 생활 가전 사업, TV 사업 접는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도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중국에서 생활 가전 접으면 생활 가전 전문인 한국의 엘모 회사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요. 네. 자, 대만 TSMC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애리조나 규모를 기존보다 더 늘린 2,5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는 뉴스가 대만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A데이터에서는 메모리 부족이 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천리바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수급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장기화 된다. 왜냐하면 AI 대형 모델의 추론 수요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메모리 산업의 수급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얘기하면서 27년까지 내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코닝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광통신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광통신 업체들이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맞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어쨌든 속도를 더욱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구리선에서 광섬유로 자꾸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냈고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장이 나타나고 있고 삼전 하이닉스를 안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모에는 빠지지 맙시다. 어차피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요. 평생 할 겁니다. 평생 하는데 평생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요. 그리고 적은 수익률이라도 꾸준히만 하면 한 5년에 6년에 한 2배씩 자산 늘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노후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남 잘 된 거 박수 쳐주고요. 나는 나의 길로 가는 그런 태도도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